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곽재도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은 아마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들 하고요. 광주가 어떻게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좀 우리끼리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 하던 얘기도 좀 제가 밖에 강의할 때 안 하던 얘기도 오늘 좀 할 것 같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광주에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접단지를 비롯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을 좀 활성화하고 더 사업단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뭔다 하는 거 정도 가볍게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뭘 잘하는데 왜 인공지능 쓰는데 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초거대 AI는 이제 대세거든요. 근데 왜 초거대 AI가 어떤 놈이고 왜 이렇게 대세가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 광주는 이 초거대 AI의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 초에 CES 2023 우리 오 팀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갔다가 실리콘밸리에 잠깐 들려서 기업들 간담회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인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인공지능 기업들 좀 모아서 우리 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나 광주에 인공지능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듣더니 전부 다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인공지능 안 쓰는 기업이 어디 있는데? 차라리 실리콘밸리에서 베이에리어에서 인공지능 안 쓰는 기업을 좀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저 시골 가갖고 어떻게 좀 찾아갖고 오겠는데 여기서 그런 기업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재작년에 덴마크에서 조사한 건데 전 세계의 모든 산업군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활용 정도가,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컴퓨터 맞죠? 그러니까 그쪽 ICT 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공지능 쓸 것 같죠? 17%밖에 안 돼요. 지금 인공지능 모든 분야에서 다 쓰고 있다는 걸, 이게 재작년 자료예요. 올해는 퍼센테이지가 더 세분화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기업들은 인공지능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안 쓰고 뭘 하시겠다? 대단히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의 선택이 탁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뭐 IT나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조업인 부품, 장치들, 모빌리티, 뭐 교육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공공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현주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 초에 CES에 갔을 때, 이건 제 자료가 아니라 CES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한 자료입니다. 6개 분야가 앞으로 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게임 앤 서비스는 맨 나중에 들어가서 이건 추가된 거고 5개를 얘기들을 했었어요. 보통 CES 하면은 어떻게 해석들을 하냐면요,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니까 가전 박람회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왜 여기를 트렌드를 보려고 하느냐? 원래 CES의 주체는 북미 가전협회에서 했어요. North America Consumer Electronic Association에서 했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와데버 고객들이 쓰는 모든 기술들은 여기서 오픈한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전 과정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엔터프라이즈 텍 이노베이션, 영어 복잡하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B2B 비즈니스 뜰 거다. 메타버스 웹 3.0 키노트 스피치를 그대로 전달해주면 메타버스는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고 빨리 다가올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붙이냐면 디지털 트윈에서, 메타버스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 이 메타버스를 메타버스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 비하인드에 있는 디지털 트윈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웹 3.0은 우리가 인터넷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이 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냐면 19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나사못입니다. 나사못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걸 만들어요. 자동차도 만들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터넷이 발명돼서 전 세계의 지식이 평준화됐어요. 내가 아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아는 거 아프리카에서도 순간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잘 이해 안 가시죠? 연식이 저랑 좀 비슷한 분도 계시고 조금 높은 분도 계실 텐데, 옛날에 미국으로 돈을 송금을 하잖아요. 와이어 트랜스퍼라고 하죠. 송금을 하면 그날로 돈 못 찾았어요. 찍히기만 해요. 대한항공이 옛날에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에서 콜드캐시 달러를 싣고 LA 공항에 딱 도착하면 그때서야 미국에서 돈을 쓸 수 있게 풀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붙이는 순간 다 쓰실 수 있죠. 옛날에는요, 타 은행으로 송금을 하면 바로 못 써요. 1시간 정도 또는 2시간 정도 있다가 돈을 쓸 수 있어요. 공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연식이 저랑 비슷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타 은행으로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죠. 크레딧이라는 게 인터넷을 타고 여러분들이 다 프로브가 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내는 순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전된 인터넷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표준 규약을 만드는 게 바로 웹 1.0이에요.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웹 1.0이에요. 그럼 2.0을 거쳐 3.0은 뭐냐? 이 인터넷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삽니까? 잘 써야 되죠. 인간이 인터넷을 어떻게 안전하게, 시큐어하게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규약이 웹 3.0입니다. 그래서 웹 3.0은 스틸 진화형이고 인간에게 맞춰서 잘 쓰는 방법들이 추가되고 있어서 완성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웹 3.0,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웹 3. 인터넷을 잘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 이게 지금의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헬스 테크놀로지 당연하죠. 제가 깜빡 실수하면은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안한데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실수하면. 큰일 났어요. 우리 리타이어하고 그만큼을 더 살아야 돼. 헬스 테크놀로지 중요할 것 같죠. 광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뭐냐면 기업이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충분한 가치 활동을 연속적으로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인류와 환경이 영원토록 공존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가 바로 서스테이너빌리티예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발표, 레포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올해 CES에 갔다 온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갔더니 코비드 이후에 3년 만에 열렸는데 와, 썸띵 뉴가 없어. 새로운 기술이 없네. 야, 볼 거 없어. 끝났어.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또 한 분들은 갔더니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어.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전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보는 게 뭐냐면 B2B 비즈니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인간과 환경이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자, 인간과 환경이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탄소 배출하면 안 되죠. 가능합니까? 예. 유럽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 안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가 몇 주 전에 바로 뒤집었죠. EFL은 인정해 줄게. 애플이요. 2026년부터는 아리백 달성하지 못한 회사의 제품은 부품도 안 받는데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아리백 넷째로 인류의 절반 정도 없애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를까요?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게임의 룰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게임의 룰을 바꿔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몇 분은 만났어요. 한국에서도. 자, 이 두 가지 누가 제일 못하는 거죠? 중국이. B2B 비즈니스는 중국이 제일 못해요. B2C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데는 중국입니다. Definitely. 못 따라가요. 그거를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미 세계에 공장이 돼 있는데. B2C 비즈니스는 중국이 정말 잘해요. 다이소 가보세요. 다 중국 제품이에요. 또 하나, 서스테이너빌리티. 중국은 세계의 탄소 공장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스토리에 올라타지 않고 나는 호롤단신 이거에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난 살아남겠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저 스토리에 올라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얘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유리한지 조금 보이시죠? 바로 이곳 광주가 전남북이 얼마나 유리한지. 이 스토리에 올라타지 않고서 뭔가를 하겠다. 비즈니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오토메이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도 벅찬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까지 어떤 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냐면 기술이 내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기술이 내 생활을 바꿔버린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로 이거. 선 끊어버렸더니 자유롭게 통하고 다니시잖아요. 나의 비헤이비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레볼루션, 혁명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끊어갖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기술로 내 생활이 바뀌는. 자동차가 생겨서 걸어다니지 않으셔도 되고 내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이런 새로운 기술로 내 생활이 바뀌었던 그걸 다 경험해 보셨죠? 앞으로는 오토메이션이 된다. 이게 재장표 아닙니다. CES의 트렌드예요. 오토메이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기술적인 것 내용들을 알고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스토리 안에서 자동으로 나에게 맞춰주는 시대. 이게 오토메이션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는 나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처리해 줬어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도 앞에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오토메이션의 시대에는 그냥 나예요. 집에 자비스 없으면 취업도 못 해요. 앞으로. 그냥 나. 그게 오토메이션의 시대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올해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좀 가야 될지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지능은 정의가 100만 가지 정도 될 거예요. 각자 인공지능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다 정의를 해요. 그래서 뭐 뇌과학자들은 뇌에 있는 시냅스 즉 신경세포의 뭉치들을 기계적인 장치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들을 기계적인 장치로 표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모든 전공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인공지능의 정의는 그냥 아주 심플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얘가 나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잘해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그걸 좁은 범위의 인공지능 또는 약한 고리의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근데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 얘가 나보다 똑똑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또 나보다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만 해요, 인간들이. 진짜 그럴지 않을지는 몰라요. 인간보다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강한 고리의 인공지능 또는 넓은 범위의 인공지능 이 정도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거나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냥 기계적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그러고 넘어가긴 좀 아깝잖아요. 여러분은 이 장표를 딱 보는 순간 학습이 끝났죠. 순간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인간은. 네모하고 세모가 모여있네. 순간적으로 다 알아채셨죠. 그리고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거 경계하는 거구나. 인공지능한테 요거를 분리하는 요 그래프 학습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뭐 주어 패든 뭐 가리키든 뭘 해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공교롭게 그래프 위에다가 네모를 하나 딱 떨어뜨리면 인공지능한테 이게 뭐지? 그러면 모른다고 답하진 않아요. 인공지능의 원리는 확률이에요. 확률.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확률로 대답합니다. 네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세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야 이건 네모야. 그럼 얘가 그래프를 스스로 이렇게 바꿔서 앞으로는 여기 떨어지면 네모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하고 스스로 그래프를 이렇게 싹 바꿔요. 인공지능의 정의, 학문적인 정의는 스스로 저렇게 그래프를 바꿀 수 있으면 인공지능, 못 바꾸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범위의 인공지능의 전문가 시스템도 다 들어오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저는 표면적인 2차원에 그렸어요.
3차원이면 그래프가 공간에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죠. 자,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4차원이면 상상이 안 가죠. 여기 4차원이신 분은 좀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걸 N차원으로 확대해 놓은 게 지금의 복잡한 인공지능의 모델들이에요. 그런 계산들을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해주느냐 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렌 튜링에 대한 얘기들은 초거대 AI가 나오면서 점점 얘기가 많아져요. 전산과학, 또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56년인데 이 양반이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왜 이 양반을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라 그러지? 이 사람이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 썼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 그러면서 야, 인공지능이 이런 개념인데 얘가 점점 발달하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설을 이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야, 인공지능이 진짜 똑똑해지면 어떤 정도가 되면 진짜 똑똑해지는 거냐면 사람이랑 기계랑 방 안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닫아버려.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지 사람과 기계가 대화를 하는지 구분을 못하면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똑똑해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비판도 많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머신이 튜링 머신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사람과 기계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사람과 기계인지 기계 사람과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되면 이게 최고로 지능이 높은 인공지능 아니야? 라고 튜링 머신이라는 생각을 해요. 챗 GPT는 인류 최초로 튜링 머신을 통과한 모델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챗 GPT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사람이랑 대화하는지 기계랑 대화하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사실 챗 GPT는 저보다 똑똑해요. 저보다 말도 더 잘해요. 이게 바로 지금 인공지능의 트렌드로 가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렌 튜링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6년도에 개념적으로 정립이 됐고요. 2010년에 파란색을 하나 거놨는데 제가 2017년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거놨어요. 이유가 뭐냐? 인공지능은 점점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행동하는 걸 따라서 발전해 오는데 획기적인 현상이 하나 생겨요. 바로 딥러닝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머신러닝 얘기 많이 들어봤죠? AI에서. 딥러닝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랑 달라요. 그리고 딥러닝이 상용화된 게 201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짝대기를 거놨으니까 저희 곽재도라는 인간이 뭐 짝대기 거놨으면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초거대 AI가 2020년 5월에 나오고 11월에 나오고 3월에 나왔는데 이 발전 방향이 사람들은 뭔가를 얘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는 게 2030년 정도에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 10년이나 땡겨져서 나오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있다 나오겠지 했는데 2년 만에 어마어마한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3개월 만에 GPT-4가 나와요. 네, GPT-4가 나온 2023년 3월 15일 한국에서 처음 쓰게 된 2023년 3월 17일 날 테헤란로에서 인공지능 한 20년씩 한 분들이 다 술 먹고 있었어요. 내가 20년 동안 뭐 했나. 네, 그분들 광주로 모셔야죠. 왜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머신러닝은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학습하는 방법을. 자, 이게 물병이야. 물병은 어떻게 하면 물병이냐면 뚜껑이 있는데 동그래. 뭔가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해. 쉐입은 어떻게 생겼어? 일반적으로 색상은 어때?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걔가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학습할 범위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구분을 해야지 이게 머신러닝 방법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방법. 딥러닝은요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구분자를 우리가 피처링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영어 써가지고 피처링이라고 하는 게 특징점들을 사람이 알려줘요. 근데 딥러닝은 이 피처링을 사람이 안 해요. 컴퓨터가 해버려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생긴 게 물병이야 이렇게 안 알려줘요. 어노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써요. 이게 우리가 머신러닝 때 레이블링,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라벨링 교육 안 시키죠. 다 딥러닝으로 넘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 딱 보여주고 사진에서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를 학습시킬 때 여기는 개 있어? 고양이 있어? 고양이 2마리 있어? 사람하고 고양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럼 자기가 피처링을 구분하는 방법을 마구 해버려요. 몇 개를 피처를
그럼 구분자를 몇 개를 만들까요? 딥러닝은? 네, 맞습니다. 많이. 열나 많이. 그래서 딥러닝이 되면 학습을 일단 시작하면 인간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컴퓨팅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다 딥러닝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광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만한 컴퓨팅 파워가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거기다가 인공지능에 딱 데디케이트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데 드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광주밖에 없겠죠. 다 일로 넘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이러면은 사람이 뭘로 컨트롤할 수 있냐? 데이터로. 나중에 이제 그 사례도 보여드릴 텐데 인공지능이 딥러닝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학습은 컨트롤 못해요. 학습한 결과를 역으로 환산한다?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도 수십 광년 정도 걸릴 거예요. 불가능해요. 거의 역산을 하는 게. 그래서 데이터로만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AI 하던 얘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자, 인공지능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 스토리징하고 프로세싱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컴퓨팅 파워까지 다 갖춘 데가 광주라니까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딥러닝까지 좀 배웠잖아요.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게 신경망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가 신경망이라는 게 뭐지? 얘네들은 어떻게 됐지? 우리랑 다른 건 뭐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시냅스입니다.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시냅스라는 건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를 인지를 딱 하려고 할 때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걸 순식간에 시각적으로 보고 인지를 하시잖아요. 제 목소리도 들리시죠? 아직 터치는 안 했으니까 제 느낌이 어떤지는 잘 모르시죠? 자, 이렇게 인지하는 채널 하나를 모달리티라고 해요. 근데 사람은 순식간에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시냅스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뇌에. 이 신경세포 하나가 정기적인 자극을 딱 받아서 여러분들을 인지시키는데 여러분들의 뇌에 이 시냅스가 몇 개가 있냐면 약 100조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냅스 하나는 되게 단순한 작용을 해요. 정기적인. 이야, 요거를 수학적인 걸로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적층을 해갖고 이렇게 쌓으면 실제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 한 15종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쓰고 있는 게. 그걸 여러 구조로 쌓아버리면 인간만큼 동작을 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냅스 하나하나가 단편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엄청나게 크게 키운 게 인공신경망이고요. 인간의 뇌에는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GPT, 초거대 AI 모델, GPT-3 3.5, 우리 챗GPT에 쓰는 이게 3천억 개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그 파라메타를 시냅스라고 보면 돼요. 3천억 개 정도의 시냅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GPT-4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오픈을 안 하잖아요. 안에가 뭐가 있는지. 이번에 구글도 바드 발표하면서 돈독이 올라서 발표 안 하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 예측하기로는 약 1조 개 정도, 1조 개의 파라메타래요. 그러면 이제 100배만 더 올리면 사람만큼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그래프 딱 보여줬을 때 순간적으로 학습이 싹 되셨죠. 네모 모여있네, 세모 모여있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 100조 개의 시냅스가 뭔가를 인지하고 생각할 때 100조 개가 이렇게 모였다가 저렇게 모였다가 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지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인공신경망은 그렇게 적층을 해서 쌓아놓잖아요. 그럼 이거를 얘네들은 다이나믹하게 순간순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재학습을 해줘요. 자, 재학습을 하는데 한 1조 개 정도의 시냅스를 갖고 있는 GPT-4 학습 한 번 시키는데 비용이 한 50억 정도 듭니다. 소소하죠? 네. 근데 얘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이 구조를 열로 학습시켜야 돼요. 근데 인간은 순간적으로 100조 개의 시냅스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인공신경망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재학습을 시키는데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네. 이래서 바로 여기에 이런 인프라들을 초기에 구축해 놓은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인간처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AI라는 게 초거대 AI가 적층이 되어 있는 것들은 자꾸 재학습을 그러니까 재학습을 못 시키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강화학습,
reinforcement라고 하죠. 또 fine tuning, 살살 건드려 갖고 특정한 것 좀 잘하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자꾸 쓰는 거거든요. 이거 전체 학습 한 번 시킬 때 2번 학습하면 100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밖에 못해요.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합니다. 얼마나 잘하냐면요, 이 사람을 딱 보고서 얼굴을 딱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 딱 보고 여기 혈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혈류가 이렇게 움직이고 촥촥촥 안 보이세요? 예, 안 보이시는구나. 인공지능은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박이 얼마나 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고 텐션이 어느 정도인지 인공지능은 일반 카메라로 측정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분들 병원 가서 혈압 측정할 때 여기다 끼시죠. 이거의 99.9%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걸 인공지능이 잘 처리해내요. 그 다음에 미묘하게 여러분들 동공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서 제 동공이 조금 커진 거 안 보이시나요? 인공지능은 카메라 레벨에서도 그걸 아주 잘 찾아내요. 이런 것들을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해내요. 게임을 개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게임 개발하는 것보다 게임 테스트하는 거예요. 게임이 너무 어려워도 사람들이 안 할 거고 너무 쉬워도 안 할 거고 그리고 게임의 시나리오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래서 게임 테스트하는 사람들은요 짜증나가지고 한 달, 2달 하다가 때려치고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짜증도 안 내요. 그래서 요즘은 게임 개발해가지고 테스트하고 이거 운영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인공지능으로 해버려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요. 그리고 시나리오 준 대로 잘해요. 게임은요 우리가 온라인 게임들 많이 하시죠. 여기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게임은 2가지가 큰 축이에요. 하나는 리텐션이라고 그래서 로열티 게임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모았어요. 그럼 엄청난 서버 비용들 발생하잖아요. 돈, 프로핏. 이 2가지 가지고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그래서 리텐션을 높이면 사람들은 모이는데 돈이 안 돼. 프로핏을 높이면 사람들이 떠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 이 2가지 트레이드 오프 갖고서 게임들을 운영을 해요.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모든 거 요즘은 인공지능한테 맡깁니다.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아마 한 몇 번만 그거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라 그러면 계산하다가 연락가지고 던지고 나갈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인공지능은 꾸준하게 잘합니다. 또 하나는 얘가 잘하는 게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문장에 있는 내용들을 사람이 만든 것들에 대한 습성을 그대로 학습해가지고 확 줄여서 사람이 알아듣게끔 만들어준 거 기가 막히게 해요. 이게 우리가 지원한 기업들이 그런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SQAD 2.0이라는 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주최하는 전 세계에서 문장들을 얼마나 잘 압축하고 잘 설명하느냐 하는 대회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이런 데 다 젖히고 전 세계 7위 차지했어요. 광주 기업입니다. 또 이것도 광주에 있는 기업인데 이따가 설명할 텐데 생성형 AI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 초음파, 울트라사운드 있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음파 딱 보면은 여기가 애래. 아기래요. 근데 딱 보면 내가 봐도 애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잘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냐면 울트라사운드 가지고 요렇게 애가 생겼습니다 하고 얼굴을 만들어줘요. 애 움직임도 만들어줘요. 얼마나 정확하냐? 예, 나누니까 똑같더래요. 이것도 광주 기업입니다.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해요, 인공지능이.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으로 로봇이 배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할 때 엄청난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그거 사람들한테 찾으라 그러면은 박사과정 내내 짜증내 가지고 나 학위 언제 줘요 교수님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찾으라 그러면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후보 물질들 쫙 정리해서 보내줘요. 이런 거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해요. 이게 사람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이 잘 처리하는 이런 예들이에요. 지금까지의 우리가 지원했던 기업들 또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심플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처럼 뭔가 부가가치를 내려고 하는 목적성, 그 목적성을 달성하는데 인간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했던 심플 모델의 인공지능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인간의 뇌에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근데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길동이 점점 자라 7세가 되니
기술을 가르쳤더니 돌려갖고 로그를 깨우치더라 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일들이 인간이 가능한 걸 보고서 야 그럼 인간처럼 시냅스를 많이 만들면 인간처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게 바로 매시브 모델, 초거대 AI 모델이에요. 실제 시켰더니 애들이 잘해. 근데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데 대부분의 것들을 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초거대 AI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스페시픽 모델을 하던 게 초거대 AI 모델로, 거기다가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니까 이런 모델들을 돌릴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픈 AI에서 했던 GPT-3, GPT-3라는 게 1750억 개의 파라미터예요. 이번에 구글이 했던 바드가 이제 저기 람다 계열인데 약 한 5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요. 웬만한 돈 많은 기업들은 다 거대 AI 모델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어 본 데가 2군데가 있어요. 딴 데는 다 했다 그러는데 페어리 스몰 모델이고 초거대 AI 한 이 정도 급을 해본 데가 2군데가 LG AI 연구원하고 네이버. 그래서 나머지가 광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정도 돌릴 만한 데가 없어. 여기밖에는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광주가 그런 대기업만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하고 싶어요. 못 하잖아요. 능력도 안 돼. 그럼 중소기업들 모으면 십시일반 모으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지금 과기부정통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봤으니까. 초거대 AI, 매시브 모델이 되면 단순하게 한 가지 목적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이 할 수 있고 얘를 약간 파인 튜닝 또는 강화 학습을 시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쉽게 적용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AI가 인간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인간의 시냅스처럼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했더니 여기가 인간 레벨이에요. 휴먼 레벨.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인간보다 뛰어난 거예요. 위에 있으면 못하는 거. 여기가 언어 생성 모델. 제가 그랬죠? GPT는 저보다 말 잘한다고. 2020년에 저를 뛰어넘었어요. 2021년, 지금 이제 22년, 지금 더 내려갔겠죠? 실제로 GPT는 저보다 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아직 그 음성 모델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요 선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발전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경향성 얘기하는 거고요. 연도별로 찍었을 때 좀 뒤로 갔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이미지 생성 모델은 거의 인간에 근접해 있고 이게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초거대 AI가 뭔지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GPT라고 대표되는 요 세 가지가 초거대 AI 모델은 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뭐다 하는 정도는 좀 아셔야 밖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유리해집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GPT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뭐 유튜브에 다 떠 있고 제너레이티브 생성한다,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 뭘 바꿔서 표출해 준다 이런 의미라고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죠. 근데 그런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너레이티브는 생성 맞고요. 프리트레인드는 단순히 미리 학습시킨 게 아니라 대규모 매시브 모델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거대 AI 모델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인코딩,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꿔서 표출해주는 용도예요. 그걸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의 대표적인 게 겐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겐으로 보셨죠? 겐으로 뭐 했죠? 생성형 AI로 태아 얼굴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얘는 대표적인 게 이제 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요 모델로 설명들을 많이 해요. 뭔가를 만드는 애랑 뭔가를 구분하는 식별자가 있어요. 위패 만든다고 가짜 돈. 우리는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감별기에 별걸 다 넣죠. 그 안에 쇠선도 넣고 보이지 않는 프린팅도 하고 막 이렇게 감별을 해. 요 감별기를 통과하려면 위패는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딥러닝 하나가 위패를 정교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얘는 그 구분자를 점점 만들어. 위패 감직인데 철선, 그 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프린팅, 뭐 음영,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감별자를 만들어. 이 두 개의 딥러닝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정교한 지폐가 나오겠죠. 위패가.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를 제너레이티브 AI.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생성하냐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조번, 몇 경번씩 막. 광주에 만드는 데이터 센터는 초당 8경번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딥러닝 두 개를 써서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내요. 그게 제너레이티브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는 거의 한계 없이 계속 만들어내요. 이게 GPT의 G의 원리예요. 뭔가 사람이 속아 넘어간 정교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게 딥페이크예요. 딥페이크 하면 기분 안 좋으시죠? 딥페이크 가짜라 그러니까. 근데 딥페이크 좋은데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은 안 좋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무슨 오바마 뭐 이렇게 흉내내고 이런 안 좋은 거만 보셨는데 딥페이크 좋은데 많이 쓰여요. 이건 실제 딥페이크를 썼던 예입니다. 라이언 킹. 사람이 만든 렌더링한 사자는 이쪽 사자예요. 안 귀엽죠? 근데 이거를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렌더링을 다시 해서 이렇게 귀여운 사자를 만들려면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근데 딥페이크 시켜갖고 귀여운 사자 만들어봐. 순간적으로 이렇게 귀여운 사자가 나왔어. 요게 딥페이크예요. 생성하는 거. 또 하나는 이건 발렌시아가가 실제로 코비드 때 했던 건데 이 모델은 런웨이를 딱 한 번만 걸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옷들은 인공지능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페이브릭을 똑같이 만들어. 이거를 한 땀 한 땀 사람이 렌더링 했으면 몇 년 걸렸겠죠. 티나지 않게끔 하려면. 근데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만들고. 실제로 이런 딥러닝 두 개를 제가 문체부 PD 할 때 과제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요거랑 똑같은 건데 착장 의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 옷을 얘가 바꿔줘, 인공지능. 그럼 한 해는 옷을 만들어야 되겠죠. 한 해는 얘가 진짜 착장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제가 이러고 있는데 자꾸 걸리는 거야. 이 판별자한테. 뭐 때문에? 제 손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제 손을 주머니 안에 이렇게 싹 넣더라고요. 자, 딥러닝은 학습을 시작하면 인간이 컨트롤을 못해요. 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제 손을 주머니 안에 왜 안 걸리려고. 이런 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자, 프리트레인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 학습시켜 놓은 게 프리트레인드예요. 유튜브에서 프리트레인드는 그냥 미리 학습해서 하고 끝나잖아요. 프리트레인드가 되려면 대단위의 병렬 구조를 가진 구조와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가능한 데가 광주가 유일해요. 그리고 아니면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들을 찾아가야 돼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GPT-3 1750억 개 파라메타, 지금은 몇 개라고요? 1조 정도 파라메타잖아요. 1750억 개의 파라메타를 여기가 뭐냐면 페타, 1페타를 며칠 걸리나요? 1페타 하면 안 와다시죠? 메가는 좀 와다세요? 기가, 테라까지. 페타는 안 와다시죠? 1페타, 우리 광주에 만들어진 게 88.5페타 플롭스인데 1페타 플롭스 하니까 애게 하잖아요. 1페타 플롭스면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 3,000대 정도 연결한 거예요. 지금 저기 뒤에 있는 랩탑 쓰시는 거 약 3,000개 정도 연결한 게 1페타 플롭스 정도 됩니다. GPT-3 옛날 거잖아요. 1750억 개 파라메타. 1페타 플롭스 가지고 학습시키면 5,000일 걸립니다. 5,000일이면 10년이 좀 넘죠. 한 16년 7년 걸리네요.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랩탑 3,000개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걸로 옛날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나온 GPT-3를 학습시키면 한 16, 7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로 대용량에 있는 것들을 프리트레인드 한 게 P의 프리트레인드의 정의입니다. 이 정도 용량들이 필요한 거고요. 어디 가서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은 우리끼리니까 다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뭐냐면 얘가 보통은 뭐 인코더 디코더 이것도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걸 전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표출하는 요 디코더 부분 요 부분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단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얘는 문법도 몰라요. 인과관계도 몰라요. 확률만 가지고 단어를 쭉 나열을 해요. 순식간에. 근데 이 확률을 어떻게 만나? 여러분들이 쓴 글 있잖아요. 사람이 쓴 글. 그거를 학습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런 확률로 나열을 해서 쭉 나열하면 사람이 그럴싸하게 속을 거야. 그래서 확률로 쭉 나열을 해요. 요거는 실제로 그 오픈 AI에
들어가 보시면 오픈 AI 들어가 가지고 지금 챗GPT만 쓰시는데 거기 뭐 달리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데 가서 단어를 표현할 때 확률을 색상으로 표시해줘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높은 거고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확률로 나열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단어를 쭉 표시를 하는데 옛날에 GPT-1이라는 거는 약 512개 단어, 토큰은 언어에서는 토큰을 워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는 픽셀로 보시면 돼요. 512개 단어를 쭉 나열하는데 너무 그럴싸해, 사람한테. 그리고 GPT-2 같은 경우는 1024개 단어를 순간적으로 쫙 나열해요. GPT-3는 2048개, GPT-3 그 다음에 GPT 3.5 여러분들이 쓰는 챗GPT가 약 2,500개 정도 단어를 나열해요. GPT-4는요. GPT-4는 약 25,000개 정도의 단어를 나열을 합니다. 25,000개 정도 단어를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책이 한 권 써져요. 이 책은 누가 썼다고요? GPT가. 번역은 파파고가. 예스24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AI가 쓴 거예요. 2,500개 단어를 순식간에 책으로 쫙 나열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책 쓰는데 몇 초 안 걸릴 것 같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초거대 AI 모델을 이거 인터넷에 있는 얘기인데 있는 내용 제가 그냥 퍼온 거예요. 챗 GPT를 100만 명이 액티브하게 쓰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한번 들어가 본 게 아니고 100만 명이 액티브하게 쓰는 데까지 5일 걸렸어요. 그리고 1억 명이 액티브하게 1억 명 쓰는데 챗 GPT가 2달 걸렸어요. 가장 빨리 했다는 틱톡이 9달 걸렸는데 이 얘기는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나 챗 GPT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시는 분. 역시 용기 있는 분 없군요.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손 아무도 못 들죠. 왜냐면 인구 80명 중에 한 명이 써봤는데 내가 80명 안에도 못 들어가?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 가장 첨단의 이 광주의 경제청이랑 저기 특구에 계신 분들인데 당연히 써보셨겠죠? 예,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GPT 3.5는요 확률 기반의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거 다 GPT가 대답해 준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3.45 테라바이트의 텍스트인데 엄청난 텍스트를 정지해서 45 테라바이트. 토큰은 1조 개 이상의 토큰을 갖고 학습을 했대요. 3,000개의 GPU를 사용했대요. 3,000개의 GPU를 역산해 보면 60페타플rop스 정도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광주가 조금 더 크죠. 우리가 88.5페타플rop스니까 이 정도로 학습을 했고 나는 문법 없이 확률로만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자기가 대답한 거예요. 얘는 확률로만. 그래갖고 GPT하고 노암 촘스키 아시죠? 노암 촘스키. 문법론 주장했던 사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문법에 대한 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열라 가리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할 거다. 이런 얘기한 사람. 그분 덕분에 제가 국어랑 제2외국어 열나 어렵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 그래서 GPT하고 노암 촘스키가 뉴욕에 살아 계세요.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둘이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GPT한테 GPT-4가 나왔어. 근데 안 밝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돈독이 올라서 안 밝혀. 내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단지 얘는 시각을 멀티모달을 얘는 언어만 얘는 시각을. 그래서 이 GPT-4 릴리즈 할 때 그 키노트를 유튜브에서 보면 Truly Vision Based Training이라고 해요. 얘는. 근데 인간의 모달, 아까 뭔가를 인지하는 채널 하나를 모달리티, 싱글 모달이라고 했잖아요. 멀티 모달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퓨저닝을 해요. 제3의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제가 이거를 눈으로 딱 봤어요. 손으로 만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마테리얼이다 하는 것들을 제가 생성해냅니다. 이걸 퓨저닝이라고. 멀티모달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GPT한테 얘기를 했죠. GPT 3.5하고 GPT-4가 다른 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전 되게 착해요. 그래서 GPT가 그린 건 GPT가 그렸다고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 개 보면 여기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눈을 떴죠. 이게 GPT 3.5와 GPT 4의 차이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멀티모달을 핸들링 하려면 더 많은 컴퓨팅 파워와 더 시큐어하게 쓸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주시가 실증 도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캔디데이트를 갖고 있는 이유가 시큐어하게 쓸 수 있어야만 이런 퓨저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과기부에다가도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GPT를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리진 않아요. 그건 유튜브 보시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몇 개 예제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GPT라는 놈은 또 어떤 놈이냐, 초거대 AI라는 게 다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 이 말 들어보셨죠? 제로샷, 원샷, 퓨샷. 우리 술 마실 때 원샷 이거 말고 이게 뭐냐면 제로샷은 아무 정보도 안 주는 거예요. AI한테. 원샷은 조금 주는 거예요. 퓨샷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능 그래프예요. 제로샷일 때 성능이 별로 안 좋죠. 원샷 되면 좀 높아지는데 퓨샷 에리어에 가면 굉장히 성능이 안정적인 걸 보여주죠. AI 쓰실 때 얘가 잘 못한다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얘한테 많은 정보를 많이 줄수록 나한테 더 많은 걸 줘요. 그런 게 바로 AI가 퓨샷으로 해야 되는 거고, 뭐 역할을 주거나 이런 것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내가 필요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해라.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질문만 하지 말고 얘한테 시켜보세요. 나한테 질문하게. 그럼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 물어봐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질문을 덧붙여갖고 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또 대답을 해요. 또 물어보라 그러고.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안 해. 그리고 때려치고 나가버려요. 근데 GPT는 계속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내용들 보시면 구체적으로 잘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인터넷에 있는 얘기인데 신데렐라 아시죠? 네. 신데렐라 얘기를 A부터 Z까지 단어를 한 번도 반복하지 말고 A, B, C, D 이 순서로 해서 Z까지 해서 신데렐라 스토리를 그대로 써봐. 그랬더니 A, beautiful Cinderella dwelling energetically finally gets happiness inspiring jealous skin love magically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G 해서 Z까지. 요거 신데렐라 얘기입니다. 해석 다 되시죠? 네, 이게 신데렐라 얘기입니다. 자, 요거 1초 만에 GPT가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드릴게요. 신데렐라 말고 백설공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자, 그래서 그럼 한국말도 될까? 해서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인공지능 사업등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전에 대해서 가나다 순으로 해봐 그랬더니 가속화, 나눔, 다양성, 라이프 스타일, 마이스터 교육, 바른 인공지능 윤리 이렇게 가나다라 와봐. 요건 조금 쉬우니까 제가 하루 드릴게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광주에 비가 안 왔잖아요.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목마른 나의 감성을 시로 적어줘. 그럼 되게 쉬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시로 하지 말고 랩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얘가 바로 라인까지 맞춰서 가슴목처럼 메마른 땅에 나를 따라오는 새로운 삶의 다채로운 빛깔로 세상에 물들 라이브 블라블라블라 가나다라 마바사 자. 근데 벌스하고 프리코러스가 있는 이유가 랩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일주일 드릴게요. 자, 우리보다 똑똑하죠?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게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제가 민간에 있다가 공공 쪽에 오니까 요새 월급도 줄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하나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한 300개 정도 기업하고 미국의 S&P 500에 한 300개 정도 기업하고 코릴레이션을 분석을 해서 코릴레이션이 확인이 되면 저는 재벌이 되겠죠. 왜냐면 거기 문 닫은 다음에 여기 거 코릴레이션 있는 거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얘가 1초 만에 파이썬으로 쫙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코스피 블라블라에서 기호를 얘가 코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야후 파이낸스에 가시면 KS 확장자로 돼 있는 게 있어서 그 속에서 찾아서 내가 원하는 주식 기호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P 500은 요렇게 해서 찾으셔서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돌리고 있어요. 저거 코릴레이션 확인되는 순간에 저 보기 힘드실 것 같아요. 콜앱에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저보다 잘 짜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폰은 여기를 이렇게 꼭 눌러가지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똑 떠져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죠.
우리 광주의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외곽선을 따면 이렇게 떼내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근데 GPT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배경화면에 해적선을 넣어줘.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방법으로 해적선을 이렇게 만들어 넣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 이미지 데이터를 노이즈 레벨의 픽셀까지 쭉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확률로 재조합을 해냅니다.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없는데 사진이 한 장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진을 제가 2조각으로 자르는 건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는 행위니까 3조각으로 찢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다시 맞추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1초면 되겠죠. 3조각이니까. 그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곤란해요, 제가. 그럼 한 100조각 정도 되면, 1000조각 되면요, 제가 집에 1000조각짜리 퍼즐이 21개가 있는데 2개 하고 안 해요. 자, 10,000개 되면요, 던져버리시겠죠. 100만 개 되면. 인공지능은 노이즈 레벨의 픽셀로 몇백만 개로 쪼갰다가 다시 학습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GPT-4를 설명드린 이유예요. 워드가 아니고 노이즈 레벨의 픽셀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그게 비전 베이스 트레이닝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구분도 못해요. 저 정도 학습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얘네들이 비전 베이스 트레이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를 해석할 줄 알아요. 이거 GPT한테 물어봐. 이거 무슨 이미지지? 풍선이 스트링에 매달려 있어. 밑에 무거운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한 수 더 떴어. 이 줄을 끊어버리면 날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인터넷에 떠 있는 거 그냥 퍼온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건 지가 그린 거예요. GPT가 그림.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GPT한테 이 그림 어때? 그러면 웃기고 이상해. 뭐가? 아니 사람이 택시 뒤에 매달려갖고 다림질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똑같이 물어봐요. 이 줄 끊으면 아유 사람 다치겠는데? 라고 GPT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가 그린 건데 GPT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GPT가 얘기를 해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 저희 집이 이렇게 멋지진 않습니다. 멋지진 않는데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집 거실을 좀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좀 밝게. 그리고 창문이 하나 정도 밝은 데 들어오는데 벽에는 아트웍도 좀 이렇게 붙이고 그런 걸 내가 인테리어 업자한테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봐.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 만들 때는 나 인테리어 업자 대화형으로 그거 말고 그냥 쭉 구술하게 서술을 해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쭉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쭉 긁었어요. 긁어가지고 얘 친구들 있잖아요. 날리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전이라는 애도 있고 그림 그려주는 얘 친구들이 있어요. 걔한테다 그냥 넣었어요. 이건 한국 거예요. 라스코 AI라고. 넣으니까 이렇게 집이 그려져요. 저보다 잘 그리죠. 저 그냥 저기 있는 거 이렇게 긁어다가 퍼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이게 인공지능들이 하고, 이거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미드전이라는 게 그림 그려주는 건데 여기에 지금 방이 수천 개가 있어요. 여기에 방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제가 잠깐 캡처한 거예요. 이 정도씩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엄청난 데이터들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이에요. 게임 회사 대표이사인데 제이슨 알렌이라는 사람인데 프롬프팅으로 그림을 그려갖고 어떻게 됐냐면 뉴욕 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 대전에서 대상 받았어요. 750불에 팔렸어요. 근데 실제 인터뷰 보니까 프롬프트 한 번에 그린 건 아니고 자기가 프롬프팅을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이거 그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안 나갈게요. 진도.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 여명의 자리야라는 작품인데 사람이 책으로 글을 썼어요. 그걸 GPT한테 딱 주고 그림으로 그리라 했더니 자기가 그림을 쫙 다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이 글 쓰고. 이거 대법원까지 갔던 거예요. 미국에서. 저작권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 사람이 쓴 글은 저작권 인정. 이거는 인공지능이 그렸으니까 저작권 인정 안 돼. 그래서 이 그림은 누구나 퍼가도 됩니다. 네, 근데 전 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출처를 밝힙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예스24는 저작권 인정받아서 팔려요. 한국은. 근데 미국에서는 이 저작권 때문에 대법원 소송까지
갔었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AI는 뭐다, 초거대 AI는 뭐다, 우리 생활에 AI가 이 정도까지 와 있다. 이런 GPT들은 이제 아까 질문도 하셨는데 뭐 다 써보실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빙이라는 서치 엔진을 깔면 GPT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형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GPT 설명을 하면 조금 쓰신 분들이 질문해요. 얘 환각 증세도 있고 거짓말도 잘하던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빙 같은 경우는 얘가 대답을 하면 근거 자료를 밑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서치한 거랑 대답할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서치한 거를 우선적으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냥 크롬 구글에서 하시면 전 이제 구글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치 엔진은 구글이 훨씬 좋아요. 빙은 원래 이거 쓰기 전까지는 마켓 시어 3%밖에 안 됐어요. 97%가 구글이었는데 여기다가 GPT 넣은 다음에 마켓 시어가 17%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들인데 구글에서는요. 챗 GPT-4 구글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 요거 인스톨하는 자료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 구글 창에 챗 GPT 요 창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요 서치 엔진하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거짓말 자기가 얘기하는 걸 싹 가려버려요. 헬루시네이션을 좀 없애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시니까 영어 여러분들은 잘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영어로 물어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지니 프롬프트라는 걸 또 구글에서 찾아보면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 크롬 플러그인이. 그럼 지니 프롬프트 이렇게 나와요. 지니 프롬프트가 번역을 해서 입력해 드려요. 그럼 한국말로 입력을 하면 얘가 영어로 바꿔서 GPT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럼 영어로 대답 나오는 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여기다 표시를 해줘요. 왜 영어로 하게 되냐면 GPT가 트레이닝을 영어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면 중간에 딱 멈추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멈췄을 때 대답 안 하네 그러지 말고 계속해 그러면 또 계속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런 게 좀 불편하니까 영어로 하면 이렇게 쭉쭉 잘 나오니까 뭐 이렇게 쓰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얘한테 자꾸 거짓말하면 가르쳤더니 바뀌더라. 그게 뭐냐면 요 방 안에서는 얘가 대화 내용을 꾸준히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방 안에서 프롬프팅을 계속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렇게도 강의하세요. 옛날에는 지식을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잘 찾는 사람이 성공했는데 요새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프롬프팅 때문에.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질문 잘하는 사람 템포럴 솔루션이에요. 이제 질문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AGI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목적성으로 우리 사람한테 시키듯이 시켜도 인공지능이 지가 찾아가지고 결과를 우리한테 딱 주는 그런 인공지능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예제 하나 아까 그런 예제인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GPT-4한테 어떻게 했냐면 우리 광주를 설명해 줬어요. 수도권에서 한 27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고 인구는 1.5 밀리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산업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인공지능에 페어리 인프라들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를 만들 때 중요한 순서로 나한테 좀 알려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쫙 있어. 이게 중요한 순서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저거 읽고서 내가 3년 전에 왜 사업계획서 쓰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지? 그냥 여기다 물어보면 나올 텐데 우리 사업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뭐 그다음에 슬라이드 쇼로 그렇게 만든 거 슬라이드 쇼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요. 이런 슬라이드 쇼에 그래프 차트 이미지 이런 거를 넣으면 더 효과적으로 뭘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줘요. 그래갖고 제가 얘한테 얘 친구 그러니까 요새 미드저니는 트래픽이 하도 많아서 못 썼는데 한국에서 만든 거 있어요. 라스코 AI라고 거기다 넣었더니 그걸로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그림 그린 거를 이건 전북에서 제가 전북도청에서 도지사님한테 설명드릴 때 했던 건데 전북도의 지역산업 어플리케이션 그림 넣어가지고 스마트노 뭐 각 슬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그랬더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쇼 만들어줘. 그 각 뭐 2번 슬라이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봐. 내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돼. 뭐 이러면 그 형식대로 다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짓거리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코파일럿이라는 거가 이제 지금 프로모션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툴이에요. 그 우리 파워포인트.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워드로 사업계획서를 쓰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얘한테 딱 그냥 사업계획서를 통째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 프리젠테이션 만들고 싶어. 뭐에 기반으로? 이 프로포절 제안서를 기반으로. 그래서 딱 읽어드리면 쫙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그냥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 슬라이드 하나 추가해줘. 여기다가 쓰죠.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해줘. 그러면 여기에 슬라이드가 하나가 딱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 글씨 너무 많아. 여기다가 이제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그림으로 좀 바꿔줘. 그림으로 바꾸죠. 그림이 너무 밋밋해.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줘. 그랬더니 이렇게 애니메이션. 네, 요거는 올 10월부터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독에 올라서 이렇게 된 인공지능,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GPT, 달리 그림 그리는 애, 코덱스, 프로그램 짜는 애,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어디다가 올린다고? 애저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여기다 올려서 모든 프로덕트를 한꺼번에 묶였다. 이렇게 되면 산업의 배리어가 생겨요. 광주는 이걸 막고 산업들을 골고루 펼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광주로 와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